안녕하세요.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스타트업랩이 함께하는 콜라보 프로젝트, 오늘은 박예인 홍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할 주제 취업 규칙이죠. 스타트업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사람이 늘고 그 다음에 뭐 활동들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인사 노무 관계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? 초반에는 뭐 한두 명 뭐 스타트업 대표님과 뭐 예를 직원 팀장님 한두 명이지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인사 노무 관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. 10인 이상 근로자 들에게 주어지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한 A부터 Z 개략적인 설명을 노무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? 취업규칙은 말 그대로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. 사칙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취업규칙 있으세요?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예? 라고 다시 되물어보시는 경우가 잘 많아요.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? 네,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사규. 그러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회사, 그런 걸 규정하고 있나요? 예,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 되는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안 하고 작성도 안 하면?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지게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시 10인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? 상시 10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, 상시 10인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날 바로 직전 전의 달의 가동일수와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봅니다. 좀 예를 들어 2019년 뭐 10월이다. 그럼 10월 달 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해서 신고하려고 할 때 9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는데 이런 거죠. 12월 달에 봤더니 10월 달에 신고해야 될 기준이 됐었어요. 근데 모르고 깜빡하고 지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8명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취업규칙을 신고했었어야 되는 건가요? 뭐 했었어야 되지만 뭐 못하고 지나갔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, 사실은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당해고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,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. 뭐 무단 결근이라던가 부당 지각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사에다가 어떤 업무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근태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심할서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뭐 근로계약서 상에 뭐 무단 결근이나 업무 뭐 근태가 안 좋으면 바로 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. 그거를 가지고 바로 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해고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, 회사의 사칙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. 그럼 회사는 그냥 근로계약서만 내밀 수밖에 없는데, 만약에 취업규칙에 그런 그 징계나 그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제대로 해고를 한 거다 라고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.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이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그렇죠. 근로자가 할 수 있죠. 그럴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할 때 단순 근로계약서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당하게 잘잘못을 좀 따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. 뭐 비록 그 10인이 일시적으로는 충족이 됐건 안 됐건 그래도 이제 5인 이상은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취업규칙은 좀 필요한 편이다. 잘 이해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규정을 보면 취업규칙은 이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, 예를 들어 사업장이 2개 있는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한 사업장에 7명,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 8명이 있는 거죠. 합쳐서는 15명이 맞는데 사업장 기준으로 취업규칙 여부를 판단한다면 둘 다 각각의 사업장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쓰지 않아도 되냐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이 각각이 7명, 8명이니까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이 사업장이 한 사람의 대표에 의해 가지고 독립적이 아니라 합쳐져 가지고 인사 노무나 사용자의 지휘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취업규칙을 이렇게 한 대 묶어 가지고 규칙을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관리가 한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통제가 되고 있다면 사실상 7일, 8 이렇게 사업자 등록된 근로자 수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명 이상으로 보고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.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,
사무직과 노무직 그분들 처우나 근로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나요? 예, 가능합니다. 거기에 따라서 뭐 단시간 근로자, 그다음에 네. 일용직 근로자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 놓을 수도 있어요. 예,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. 아무래도 좀 효율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걸 나눴을 때 뭐 그 구성원들 사이에 뭔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하나에 통일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이네요. 그러면 취업규칙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혹시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존재하나요? 아, 예. 우선 그 대부분 취업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처음에 그 근로관계를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.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? 근로계약서에는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차 관련된 부분, 뭐 성과와 관련된 부분, 성과급? 평가금은 이제 임금으로 들어가고, 그래요? 예, 그렇죠. 네. 뭐 그냥 제반의 사항들이 나오지 않을까요?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. 네.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, 그 다음에 그 밖에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취업의 장소나 업무,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1항에서 12항까지의 내용.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취업규칙 1항에서 12항까지의 내용을 다 쓰게 되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이만해지겠죠. 너무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이제 따로 빼와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, 사실 근로계약서에 내에 들어간 내용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. 그거의 좀 구체적인 버전이다. 예, 그렇죠,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네요. 예, 임금을 뭐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고 뭐 지급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나눠 놓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업무의 시작 시간, 종료 시간, 휴게 시간 같은 것들. 그다음 교대지가 있다고 하면 교대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시간들이 좀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퇴직에 관한 사항, 그러니까 정년. 관련된 사항, 그 다음에 퇴직을 하면 뭐가 나오죠? 퇴직금이 나오니까 퇴직금에 관한 사항, 우리가 퇴직 일시금을 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워라벨,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, 육아휴직,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일할 때 우리가 산업안전, 그다음에 산업재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뭐랄까 방지해야 하잖아요.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새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.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. 성희롱. 직장 내 성희롱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이기는 한데요. 네,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7월 16일부터 아예 취업규칙에 명시하라고.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. 그렇죠.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대로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 뭔가 뭐 제재 규정들이 담겨져 있으면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거나 좀 결과에 대한 이행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나요? 징계라고 하면 심할서, 감봉, 그다음에 정직 해고. 라는. 넣을 수 있어요? 그럼요. 예,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무단결근을 했을 때, 뭐 지각을 했을 때, 음주운전을 했을 때, 회사의 뭔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, 회사의 어떤 기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을 때, 뭐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채찍만 쓸 수는 없잖아요. 표창에 관한 사항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. 잘했다, 수고했다 이런 거에 대한 보상. 그래서 뭐 성과급을 준다라던가 아니면 연말에 우수사원을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뭐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준다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넣어주시는 거, 이것들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스타트업의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이해하고 쓰기는 어려운데 혹시 표준 뭐 취업규칙이라는 게 존재하나요? 예, 존재합니다.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, 표준 취업규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, 표준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보시면 필수 있어야 되는 내용을 그대로 두시고요, 선택의 내용은 우리 회사에 밖에 좀 약간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할 때 당연히 이 취업규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듣고 뭐 반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절차 같은데 혹시 근로자의 어떤 의견을 받아야 되는 뭐 강제적인 또는 뭐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가 다 반영되어 있나요?
네, 취업규칙을 신고를 할 때는요, 취업규칙 신고서 하나, 네. 그 다음에 내가 신고할 취업규칙,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, 라는 네, 의견서. 그래서 그거 3가지를 하셔가지고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그 근로자들의 의견서에 반드시 뭐 모든 직원들의 서명이 다 있어야 되나요? 과반수 이상. 과반수 이상만 있으면 된다. 근데 예를 들어 뭐 최초의 취업 규칙을 신고할 때 그 작성된 게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구하지 못하고 신고가 됐어요. 그럴 경우에 뭔가 법적으로 이 취업 규칙이 효력이 있나요? 효력에는 전혀 의상을 미치지 않고요. 그리고 네네.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한 10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취업 규칙으로 사규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사에서 그 사규로 이 뭐 직원들을 관리하고 징계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. 정리하자면 취업 규칙을 최초로 만들어서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견 청취 그 동의서를 이제 같이 제출이 되는데 혹시 그게 미비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취업 규칙 자체는 유효한 거다. 그렇죠.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있다. 과태료죠. 벌금 아니고. 지청에서 혹시 이렇게 근로자가 10인 이상 됐는데도 취업 규칙이 신고가 안 됐어. 그럴 경우에 먼저 연락을 해서 신고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나요? 너무 많아서요. 그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. 1년에 한 번씩 네. 그 근로감독 자율개선이라고 해가지고요. 저희 노무사들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님들이 빅데이터를 돌려서 사업장을 선별을 해가지고요. 정말 실태 조사를 가시는 거네요. 취업 규칙 있냐 없냐, 뭐 상시 근로자 몇 명이냐, 그 인원에 맞게 해야 될 뭐 신고사항이나 의무사항들이 적절하게 준수가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러 가신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, 만약에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주거나 벌금을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. 그냥 그래서 지도하는 거네요. 예, 잘 하셔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면 그때서야 뭔가 되는 거지. 저희가 뭐 가는 것 자체부터 뭐 못 오시게 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지 마시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도하러 오시는구나 예,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.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취업 규칙을 사실 이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나 활동이 바뀌고 조직들이 변화하면서 변경의 어떤 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까요? 예, 변경을 할 때는 그냥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를 꼭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불이익하게 변경됐어. 왜냐면 나한테 적용되는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.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.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되는. 뭐 그러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할 때 근로자 대표라는 뭐 사람들이 이런 걸 뭐 반드시 선임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. 근데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. 불이익적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. 그거 역시 아니면 과태료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안 받아줘요. 변경 신고할 때 감독관님들은 전화가 옵니다. 네. 이거 그 변경하실 때 신고서 넣으셔야 네네. 되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 보완해서 다시 신고하세요. 라고 전화가 와요. 이미 처음부터 접수 자체에서 거부가 되는 거네요. 우선 근로자의 딱 동의가 렉이 걸리죠. 네. 예. 그리고 이제 불이익 변경할 때는 네.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. 어떤 게 애매하냐면 네. 규정이 바뀌었는데 하나는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하나는 불리해요.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. 그럼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지 불리하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. 누가 하나요? 예, 그 판단은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죠. 1차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근데 그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굳이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린 전체적으로는 이게 혜택이 올라간 거다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기 이제 고용 지부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. 네, 지청의 판단도 다를 수도 있죠.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는 이제 취업규칙을 신고를 할 때나 변경할 때는 의견서 혹은 동의서를 네. 항상 같이 구비하셔가지고 신고하셔라 라고 하시고 있어요.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여지네요. 실질적으로 실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나 지청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 건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스타트업 대표나 이제 임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조직을 갖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의 취업 규칙의 변화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대표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. 근로자분들도 있으실 건데 뭐든지 사인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보고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제 취업 규칙과 실제 근로계약서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나는 사항들이 있어요. 조항들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? 나한테 유리한 게 적용됩니다. 그렇군요. 네, 간단하죠?
그렇네요.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뭐 안 좋은 뭐 이렇게 조건이 있다고 네. 하더라도 취업 규칙을 찾았더니 여기에 이거를 상세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더라. 그럼 이게 바로 적용된다. 왜냐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련돼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법칙이 있거든요. 이 두 규정이 아무래도 좀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에서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취업 규칙에 대해서 박예은 노무사님이 아주 상세하고 깔끔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